시장에서 신뢰를 고용한 문제를 기조연설이 됐습니다. 일부 행사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2부 행사까지 또 여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부 심포지엄의 주제가 국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전문가들을,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부탁한 원고들을 다 써주시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토론에 응해주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발제와 토론에 앞서 국가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저의 짧은 생각을, 또 제가 너무 말이 길면 호스트로서 도움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약간의 수박 거달기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일어난 불과 반세기 만에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다투게 되었으며 소득 수준도 이미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류 열풍은 유럽과 미주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열강에 선두로 찍어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세월호의 참사와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에서 나타난 총체적 부패와 무능과 비효율성을 보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혁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이 좋은 전략을 찾아내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가개혁을 이룩할 추진력을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사해 왔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만인이 만인에 의존하는 공생관계를 바탕으로 사회를 발전시켜가기 때문에 경쟁과 상호의존성은 세계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분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상호의존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기 때문에 협동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졌습니다. 문제는 상호의존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제로섬의 경쟁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있어도 생존 협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민주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자발적 협조를 보다 많이 이끌어낼 것인가입니다. 한 마을에 공동 저수지가 있다고 가정하는 이 마을의 각 사람은 남들이 물을 더 끌어가기 전에 자기네의 물을 조금이라도 더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전 인수에 몰입하면 저수지 물은 곧 고갈되고 모두 농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저수량에 맞춰 자신의 물 사용량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도 그리할 여유가 있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나만 손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수 사람들의 집합행동에서 합리적 공익 정신을 혼란시키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한인의 공익의 비극에 나오는 공동독재주의 황폐와 어민들의 남해로 연안의 고객이 고갈되는 사례, 과거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야산들이 벌거벗은 산이 되어버린 사례 등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인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경우, 즉 그들에 대한 나의 신뢰를 그들이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들이 반드시 배신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일단 그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투약을 가정하고 자신이 먼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은 자신의 배신으로 남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그들의 배신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 대신 차선을 수용할 의사를 보일 때 타인들도 같은 행동으로 호응해 줌으로써 아무도 그런 행동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이 모두가 함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호혜성의 기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제도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신뢰보다 더 포괄적 개념인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데, 퍼트럼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호혜성의 기법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호혜성의 규범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시력, 마을, 동문 등 폐쇄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한 인격적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폐쇄적 연결망의 구성원들 간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신뢰가 도시화된 익명사회 구성원들 간의 비인격적 신뢰 또는 일반화된 신뢰로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막스 베거는 근대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격적 신뢰가 비인격적 신뢰로 전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원천인 신뢰는 인적 자본과 달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제입니다. 또한 신뢰를 토대로 한 집합행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집합행동에 기여하지 않은 무입 생산자도 집합행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대다수의 사회에서 결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재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근 제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에는 법이나 규칙 같은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관습과 규범, 행동 양식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활동의 틀을 만들므로써 사회발전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도학과의 관점에서 보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는 천연자원이나 물적 자본의 부전 분량이 달려있다기보다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그릇된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왜곡되는 일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또 한 말에 한반도와 그 주변을 여행했던 영국인 비숍 여사에 의하면 한반도의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가난했지만 러시아의 연해주의 정착한 조선인들은 부지런하고 잘 살았는데 그 이유는 재산권의 차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반도의 상민들은 재산을 약간이라도 모으면 한반도의 착취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도 결국 빼앗기고 만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반면에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러시아 정부 아래 자유와 재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재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과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 공적 제도의 성과는 그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 즉 비공식적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공적 정치 제도가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동하거나 심지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민주시민의식을 보양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공직자의 업무 수행이 공평무사하도록 밀착 감시하게 함으로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업무 수행이 공평무사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유도하려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치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신뢰와 불신은 각각 자기 강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조직부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할수록 상호간의 신뢰가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은 자기 강화적인 선순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으로 비신적 공동체에서는 배신과 착취, 무질서 등의 경험이 더 큰 불신을 낳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신뢰를 구축하기는 어려우나 파괴되기는 쉽고 반면에 불신은 형성하기는 쉬우나 신뢰로 돌려놓기는 어렵다는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는 실제로 해봄으로써 배우는, 즉 러닝 바이 도잉, 해봄으로써 배우는 사회적 체험학습의 기와 틀을 제공하여 관행과 규범 등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사회적 자본의 자기방어적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이익 집단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니까 무조건 소통하고 협조하자는 구호로는 집합행정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갈등 조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갈등 조정이 제도화되지 않거나 제도화된 규칙에 일관성이 없으면 시민들은 규칙보다는 비합법적 수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행동은 공적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편법과 탈법이 관행으로 굳어버립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드러난 구조적 비리가 회피하는 국한된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금융비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목회야, 불합격돼야 할 원면 부품을 합격품으로 서류 조작하려는 원피야, 방위산업 비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군피하는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사회 모든 부분에 전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비공식적 제도가 공적 제도를 무력화하여 어느 것 하나 원칙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험하고 불안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악순환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전략도 부재했습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언론이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법치주의와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제안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의욕을 일으키고 오늘날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쉽게 타협을 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는 저항할수록 더 얻는 것이 더 많다는 학습 효과를 낳아 정부 시책마다 이 집단의 반대 주장이 뒤따르고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달래거나 불법을 요구해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동시사 재임 시절에 오늘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바쁘신데 끝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갈등 사회를 신뢰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공부하는 국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재임 시절에 한 번은 고창 국민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농민이 저에게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과일이 다 떨어지고 농작물이 다 쓰러지고 피해가 막심한데 보상은 아주 적은 극히 적은 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 농사 못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뒤에 앉은 담당관이 얼른 모범담을 써서 제게 넘겨줬습니다. 전액 보상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과장이 주신 모범담안이 전액 보상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한데 저는 이 모범담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액 보상 건의 안 하겠습니다. 전액 보상을 하게 되면 오늘 밤부터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발 뻗고 잠자고 아무도 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사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전액 보상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가면서 유지사 말씀 맞네. 전액 보상 안 되겠구만.
그러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아듣게 설득을 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반발하고 무슨 돈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눈번들이 농촌에 엄청나게 굴러다니니까 농촌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살린다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는데 자꾸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조목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규칙과 규범을 지킬수록 나만 손해라는 잠재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집합행정의 대변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1988년에서 2007년 기간 중 민주화 이후에 20년 기간 중에 합법적 시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비율은 28.2%인데 그친 반면 불법 시위로 관철시키는 비율은 42.2%에 달했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올스는 민주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분배 투쟁을 위한 이익 집단이 더 많이 생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차츰 저하시킨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시장 개방으로 그들을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집단들이 FTA 등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런 경쟁 촉진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일면이며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집단들의 포로가 된 국회와 정부가 그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재정의 낭비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법과 행정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규칙이 일관성을 잃어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에 의지하기보다는 힘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인맥을 형성해서 사적인 신뢰관계를 도모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게 된 우리 사회 전반의 유착관계가 바로 이러한 우리 문화의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된 북부 이탈리아와 하는 대대적으로 매우 나쁘된 남부 이탈리아는 정치를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남부 주민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주는 후견인 하수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그레고리 핸더슨이 말하는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 현상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정치를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국민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정치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 신뢰와 사회 신뢰 간의 관계에 관해 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정치 신뢰로부터 사회 신뢰로 인과관계가 흐른다면서 정치 불신의 해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회 불신이 정치 불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 불신이 사회 불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적 자본 축적의 정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에는 선진국 수준의 기하학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사회적 자본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불신과 배각, 갈등과 무질서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자본도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자본은 일단 형성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자기 강화적인 선순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어떻게 이 선순환의 궤도에 진입시킬 것인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는 공적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들 간의 수평적 신뢰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발제하시는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심포지엄 진행을 위하여 사회를 맡아주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전택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종건 박사님께서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취임하신 것에 대한 기념심포지엄인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자로 초청받은 저는 한국학교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백석입니다. 지금부터 정해진 시간은 5시까지입니다만 이미 1시간 정도, 약 50분 정도 지체된 관계로 아마 경제학적인 원리에서 보상이 충분히 따라있다 해서 50분을 더 연장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주최 측에서 어떻게 시간인지 보겠습니다. 50분 정도 늦춰드리겠습니까? 네. 나머지 책임은 유종건 이사님과 한국경제사회연구원에서 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포지엄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세션에 대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와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1세션에 발표자 토론자만 남고 다른 분들은 내려가셔서 합류하셔서 계셨다가 본 세션에 다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도 우파 쪽이라서 그래서 왼쪽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대철 의원님 하셨는데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 왼쪽에 한성대학교 차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 신수철 교수님이십니다. 맨 마지막에는 숭실대학교 이진순 교수님이십니다. 오른쪽으로는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화여대 박정희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인 원장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김원태 교수님이십니다. 1세션 발표자로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혼자 한 분 계시고 환원하시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약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요. 토론자는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책을 가지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수록하시고 특히 한국정치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내년도 한국정치학회 대장으로 맡게 되겠습니다. 강원택 교수님께서는 정치계에 대한 많은 발표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려고 해서 더 이상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토론자로서 김문태 고려대학교 사회과 교수님 역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로 받으시고요. 또 프레시안 각종 다른 언론에서 고정 칼럼을
정책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시고 청와대에서 공부 및 정책 시위에 여러 가지 강의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경청을 바라겠습니다. 대표해받은 강원택입니다. 먼저 우리 박문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상황에 취임식이 진행된 만큼 앞으로 연구를 할 거고 더 많이 활성화된다 기대합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발표를 부탁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 한국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숙제를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을 해야 될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많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좀 정치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87년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상당히 건강하게 잘 진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라든지 혹은 공정한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유나 인권에 대한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 좀 뭔가 좀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하자면 전체적 민주주의의 확보라고 하면 87년에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그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다 나은 민주주의,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 걸림돌에 계속 걸려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역시 정당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당 정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한국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정당이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받은 한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그 응답자의 47%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7%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체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우리의 정당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습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대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는 고용의 문제라든지 혹은 연금의 문제라든지 혹은 보육의 문제라든지 혹은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인데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요구하고 대표됐으면 하는 이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정치의 영역인데 그 정당이 기반에 있는 그 정치적 하부 구조는 여전히 지역주의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이 대표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러한 괴리는 자연히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가 진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정당이 없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토론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몇 차례 봐왔던 집회, 거대한 방위 집회 같은 것들, 촛불 집회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 집회를 예를 들자면 이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정당이 없는, 정당을 우회한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됐던 촛불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아마 다 드실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다 드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치는 사람